오늘은 경기도청 갔다가 일본 나리타 공항 한번 둘러보고 네네. 서울 여의도에서 마무리 짓는. 이 동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네. 첫 안개 번째. 낀 아침에 예. 이제 비가 촉촉하게 내리잖아요. 약간 목요일이라서 좀 처지기 쉬운데 네. 작지만 희망찬 소식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벌 사진을 아마 띄워주고 계신데요. 보이는 라디오에 경기도가 꿀벌 살리기에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오, 도정에서 57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어서 네네. 첫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요즘 뭐 과일 가격이 금값이다. 진짜. 다들 느끼고 계시고 네. 그 원인으로 뭐 냉해 피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소리 없이 꿀벌 같은 화분맥의 곤충이 급감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꿀벌 살리기에 57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양봉산업 육성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하겠다. 가장 큰 게 이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뭐 신품종 벌을 지원하는데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입하고 네. 또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도 한 1천만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벌은 꿀벌한테도 피해를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품종 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제 그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응애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꿀벌의 천적들이 더 세지고 있는데 네. 이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꿀벌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꿀벌의 어떤 먹이, 사료부터 해서 질병 퇴치부터 이게 사실 현대화가 꼭 필요하고 이거야말로 R&D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내 꿀벌 농가들의 규모를 보면 딱 드러나는 게 계속 늘어왔어요. 요즘에 꿀벌 하면은 그냥 벌꿀도 있지만은 뭐 프로폴리스도 맞아요. 프로폴리스. 있고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2022년부터 급감합니다. 이건 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예, 이게 여기서부터 2022년부터 꿀벌 대량 실종 사건들이 네. 벌어졌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도에서 작년 1월에만 네. 사라진 꿀벌이 13억 마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꿀벌은 정확하게 몇 마리다라고 추산이 안 되고 벌통의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멸한 벌통이 한 8만 8천 봉군 벌통이요? 정도가 와. 되는데 벌통 하나당 한 15,000마리가 살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추산하면 한 13억 마리가 사라졌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남양주, 고양, 여주, 양평 이쪽에서 이제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원인 중에 하나가 11월인데 11월이면 이제 겨울잠 자야 되는데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이 됐네 하면서 그렇죠. 벌통을 나갔다가 날이 밤에 추워져서. 날이 추워져서 얼어 죽은 거죠. 이런 식의 이상기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는 우선 올해 6,300마리의 여왕벌을 거점 농가에다가 긴급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 여왕벌이 일단 투입이 되면 일벌들이 이 여왕벌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꿀을 모으고 봉군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강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양봉은 축산업의 중요한 한 축이다. 양봉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봉이 축산에 들어가는군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봉이 축산이라서 네. 홀대 받았어요. 예, 소, 돼지 큰 동물이 그렇죠.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을 앞으로도 계속 이 기후위기 시대에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네.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꿀벌 농가들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이 피어나는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전남에서 시작해서 경북 갔다가 충북 갔다가 경기도 연천에서 마무리 짓는 네네. 이런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전국적으로 이런 꿀벌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게 왜냐하면은 꿀벌한테 치명적인 게 맹독성 농약 살포인데
그러니까 사과 배 농가가 꿀벌을 필요로 하면서도 네. 사과 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 드론에서 살포하는 농약들이 네. 또 꿀벌한테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약 살포 시기를 꿀벌들이 활동하는 시기하고 좀 조절을 할 필요가 해서. 있다. 네. 이거 누가 조절할 거냐? 이게 농식품부 조관이고요. 밀원 식물을 조성해야 되는 꿀벌이 좋아하는 꿀을 많이 품은 나무 아카시 같은 네. 이런 나무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할 거냐? 산림. 산림청. 그러니까 여러 부처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꿀벌 살리기. 왜냐하면 올해도 꿀벌 대량 실종이 또 일어나는. 또 예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일본이요. 일본 나리다 공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오늘의 기록 토카오께서 영상 하나를 띄워주셨었죠. 네네. 나리다 공항으로 가는 철길 옆에 이렇게 긴 태양광 펜선이 있었을까. 네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에서 쭉 또다시 그 영상 흐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뭐 신칸센을 그쪽에 세우려다가 안 한 그 그렇죠. 이제 부지라면서요. 도쿄에서 나리다 공항 가는 철길이 굉장히 긴데 네. 거기다가 원래 신간센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주민 반대로 못해서 오래된 철길인데 쓰지 않는 철길이죠. 그거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일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길이가 한 10.5km, 일본에서 가장 긴 철길이라고 하죠.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긴 철길 태양광을 구경하고 이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네. 앞으로는 세계 최대의 공항 태양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공항에도 또 태양광 설치를 하는군요. 네, 일본의 하늘길 관문이라고 하죠. 나리타 네. 공항이 오는 2045년까지 세계 공항 중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장 큰 규모요. 세계 예, 공항 중에서. 공항 중에서. 어휴. 그래서 이제 활주로가 공항마다 길잖아요. 네네. 활주로 옆에 있는 부지들. 그다음에 건물 옥상, 평평한 건물들이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건물 옥상 200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설치가 되면 일반 가정 약 7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를 깨끗한 전기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리다 공항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40%를 태양광으로 만들겠다. 그래요. 이게 100%가 안 되잖아 하면서 안 할 게 아니라 40%가 태양광으로 돼도 이게 큰 거잖아요. 큰 굉장히.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하면 원전 강국 네, 이렇게만 네. 알고 있는데 원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일본도 역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리백이요. 아. 도쿄 같은 경우는 도쿄도죠. 네. 그러니까 도쿄도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이죠. 네. 내년 4월부터 신축하는 단독주택에는 무조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시킵니다. 아, 이거 왜 뉴스 안 나오지 이런 거. 아, 정말 이걸 의무화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죠. 예.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도쿄도 같은 경우에. 와. 예. 세 번째 소식은요. 이제 수출입은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수출입은행이 있는데요.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다고 해서. 아, 우리 밝은 벌꿀 지원으로 시작하다가 벌 네. 지원으로 시작하다가 일본조차 열심히 태양광에 진심이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태양광이 뒷걸음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다. 아. 이런 성적표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지난 5일 발간됐습니다. 아.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였는데요. 네. 우선 글로벌 전망을 보면 무섭습니다. 글로벌 태양광이 이제 여러 기후 관측에서 한 500기가 정도 되면 전 네. 세계에서 500기가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는 화석 연료 걱정하지 않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500기가면요.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 500기가로 가는데 한 목표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질 것 같아요. 아, 지금 각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아, 그 정도로 네. 빠르게.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 글로벌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400기가를 넘었다고 합니다. 아. 올해 510기가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하나 좀
띄워보면요. 네. 보이는 라디오. 요 표 수출입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표입니다. 그냥 이제 나라별로 네. 얼마나 지금 신규 태양광을 많이 짓고 있는가 연도별로 통계치가 쫙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그 축구처럼 제가 해설을 할게요. 네. 예. 중국, 미국, 브라질, 독일. 예, 축구처럼 해설을 하면 축구에서는 그 중국이 점점점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중국 축구 보면 참 즐겁다 하시던데. 네. 근데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숫자가. 전 세계가 압도적이네요. 작년에 413기가를 지었는데 네. 중국에서만 240기가를 지었어요. 와. 이건 뭐 거의 뭐 중국의 드넓은 사막은 물론이고 도심까지 거의 태양광 패널로 계속 만들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지은 거네요, 예, 지금. 올해 와. 작년에 240 했는데 올해 255 더 짓습니다. 와. 미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하면 또 인플레이션 억제 IRA 네. 이래가지고 추격하는데 미국은 축구도 잘하는데 태양광도 굉장히 쑥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한 33기가 정도 작년에 했고 올해 한 38기가 정도 더 할 것으로 근데 아까 중국 숫자에 너무 압도되니까 그 다음 숫자가 다 적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지죠. 나머지 국가 중에서는 사실 중국 빼면은 미국이 네. 리더급입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만 합쳐도 절반이 훌쩍 넘어요. 네네. 그다음에 인도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저 아시안컵 축구 인도 하는 거 봤거든요, 예선에서. 네.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하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더 무섭습니다. 작년에 15기가 했고 올해 18기가 정도 할 거다. 브라질은 축구도 잘하지만 태양광도 아, 브라질이요. 예. 역시 룰라 대통령 취임 이후의 변화일까요? 이게? 브라질이 13기가 작년에 13기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룰라 대통령 취임 전에는 맞아요. 1.4, 1.5. 예, 그러다가 7기가 하다가 네. 작년에 13기가 2배하고 올해 15기가로 뛰어들었어요. 몰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의 늘 숙적 일본. 아무리 못해도 일본보단 잘해야지 맨날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한일 비교 들어갑니다. 네. 일본이 작년에 5.9기가 태양광 새로 신설했거든요. 네네. 한국 2.7 아. 반입니다. 올해 약간 줄어서 5.3 할 것 같아요. 일본이. 올해 우리나라 더 줄어서 2.5. 아니 아까 중국 240인데 이 미국이 33인 거 보고 아이 미국 적네 그랬는데 우리는 2.7이네요. 네. 독일 또 축구 전통의 강호잖아요. 네. 꾸준합니다. 여기 태양광이. 계속 꾸준해서 15기가 전망. 네. 스페인이 최근에 그 축구 잘하잖아요. 최근에 태양광 엄청나게 합니다. 그랬네요. 2017년에 0.1이었는데 지금 8.4, 8.7. 8.7. 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랑 축구 붙었던 호주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4.7. 아. 그래서 추세로 보면 3년 연속 태양광 신규 숫자가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3.2에서 2.7, 2.5 계속 줄어드네요. 우리는 역주행, 다른 나라는 무섭게 추격, 그러게요. 쭉쭉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하. 우울한 성적표가 나왔는데 네. 유재하님의 우울한 편지를 선곡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찬 벌지원에서 시작해서 우울한 편지로.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2부에서 뵐게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아, 그래. 몸 관리를 못해서 못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주변에서 다들 아프세요. 그래서 생방송 펑크 낼 수 없다 하고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통화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비록 아프지만 내일은 나으실 테니까 올해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도 우리 한 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제가 또 채식 캠페인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네, 지구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채식을 자주 먹자는 이야기를 종종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드디어 채식 캠페인. 네. 아,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되는 게 선생님 제가 SNS에서 가끔 선생님 뭐 하시나 찾아보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올리신 건 아닌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서대문구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주변 분들에게 아, 그 네. 반찬 나눔 행사하는 걸 그걸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네. 네,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일이라고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요즘에 반찬 퀄리티가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덕분에 네, 너무 감사해요. 사진 보니까 정말 고급 음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리 대단하시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네. 또 좋은 식재료들도 농부님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아, 많이 도와주세요. 후원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네네. 아, 네.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분들이 모이나 봐요, 거기에. 네. 오늘 기후 퀴즈가 나갔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퀴즈였습니다. 이것은 해조류입니다. 최근 외국에서는 맛 좋은 저칼로리 영양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수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몸값도 2배 이상 뛰면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힌트로 김밥의 재료인 해조류입니다. 하고 나갔는데요. 1번 다시마, 2번 김. 선생님 답은 몇 번일까요? 다들 맞히셨겠죠? 2번 김입니다. 예, 이런 문제 나가면 혹시 틀린 분이 있나 하고 한번 훑어보는데 딱 한 분이 이분 아마 장난으로 하신 것 같은데 새싹 문자로 1번 다시마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다들 김을 맞춰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이렇게 우리나라 김이 외국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정말 밖에서 K푸드가 난리더라고요. 아, 저도 나가보면은 정말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네. 굉장히 마트에도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한국 거면 좋은 거다라는 인식도 있고 음, 우리나라 김이 정말 좋긴 해요. 그런가요? 저도 김 양식하시는 분들 만나고 하는데 네. 뭐 유기농 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다양한 품종의 김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분들 별로 모르시고 그냥 김하고 사시겠지만 네, 또 키우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맛보고 테스트하고 하면서 품종별로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마트에 가면 김 재료가 다양해진 거는 김이 정말 다양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김 막 네.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외국에서 예, 네. 선생님. 아니요, 특히 말씀하세요. 11월에 네. 이제 김 시즌이 시작이 되면 김도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드셔가지고 제철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실 수도 못해요, 있는데 선생님. 네. 아. 11월에 이제 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출하되는 게 곱창김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시는데 이빠디 돌김이라는 품종을 가진 김이에요. 곱창김이요. 약간 네, 꼬불꼬불하게 생겼다고 곱창처럼 네. 생겼다고 곱창김이라고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한 3월까지 물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진도나 뭐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렇게 김이 나오는 곳 근처에 사신다면 시장에 물김을 팔거든요. 물김이요. 네, 전부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물김은 이게 말리지 않고 그 축축한 상태에서 파는 건가요?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로 뭐 김국 이런 거 끓일 때도 물김이 네, 더 네. 맛있나? 아, 저는 말린 김 사서 그거를 넣어서 김국을 끓이는데 네, 물김이 네. 있으면 이게 더 맛있겠네요, 진짜. 물김은 또 다른 색다름이 있어가지고 네. 네, 한번 제철이니까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11월부터 3월까지가 김의 제철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김을 좀 혐오했어요, 외국인들이. 그 김밥도 네. 이상하다고 안 먹고 종이냐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다니. 네. 오늘 이렇게 해조류를 먹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바다나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걸. 네. 이렇게 특별히 해조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맛있고요. 맛있고요, 맞아요. 너무 맛있고 해조류가 지금 나오는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옛날에 이렇게 막 하우스가 정말 많지 않고 모든 채소를 사시사철 먹지 않았을 때는 네. 겨울에 나물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뭐 건나물도 드시고 하셨는데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뭐 해조류를 나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물 반찬 무치듯 늘 무쳐가지고 드시고 하셨었고 그렇게 영양소도 거기서 많이 얻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또 언제나 제철을 강조를 하니까요. 네네. 사실 가장 맛있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제철에 로컬에서 나는 재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해조류가 딱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해조류는 정말 바다 숲을 이루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게는 육상 식물,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의 50배까지 탄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이런 것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생산자분들이 이렇게 바다숲을 막 가꾸게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실 나라에서도 바다 그 나물, 숲 꾸미려고 네. 엄청 노력을 해요. 콘크리트에 포자를 붙여서 내리기도 하고 요즘 바다 사막화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부러 작업을 하는데 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왜냐면 어쨌든 뭐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생산자들은 바다의 농부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조류를 이렇게 가꾸면서 바다숲을 가꾸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포집을 위해서 네. 저는 되도록 다양한 해조류를 자주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중에서 맛있게 지구를 지키는 법 이 말씀이 탁 와닿는데요. 네. 11월부터 3월까지는 해조류를 좀 많이 먹자. 그럼 바다 사막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 선생님 모시면 항상 질문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만의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 해조류를 이용한 추천 레시피가 있다면요. 아까도 제가 물김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해조류로 전을 부칠 생각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소하고 독특한 식감이 있고 정말 맛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얘도 들깨나물 같은 거를 해 드시는 동네가 많아요. 아, 해조류로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 찹쌀물을 풀어가지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콩나물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미더덕을 넣어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무치는 거, 뭐 밥해 먹는 거, 비벼 먹는 거 다 아실 거니까 네네. 네, 조금 색다르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물김전은 물김을 찹쌀가루 물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을 부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김전은 여러분들 그냥 전 부치듯이 김을 숭덩숭덩 잘라 넣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네네. 다른 해조류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자면 뭐 부추전 부치듯이 네. 그렇게 부쳐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아, 이건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네. 뭐 요즘 꼬시래기나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채소를 뭐 같이 넣어도 맛있어요. 네. 아유, 선생님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바다의 나물, 해조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장민영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얼른 나으셔서 다음 달에는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월 9일이었죠.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평택관리천에 수질 오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해 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이 평택 하천이 에메랄드빛으로 퍼렇게 멍이 들었는데요. 기후 톡파원으로 여러분께서 사진이나 사연을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이 오염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두 번째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하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평택에 그 진이천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네. 그 상류에 있는 이제 용인 지역의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나와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하천. 역시 평택이 뭔가 수원으로 중요한 지역 같은데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앞서서 청취자분들에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택 환경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평택고 수질 개선 또 진이천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존하는 문제, 최근에는 이제 평택 관리천 이 독성 오염 물질로 인한 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 평택 관리천의 오염 사고가 일어난 게 1월 9일이니까 지금 한 달이 더 넘어가는데요. 당시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야간에 화성에 있는 그 화학 공장, 화학 창고라고 그러죠. 창고 안에 화재가 나면서 그 소방에서 물을 이제 많이 뿌리고 네. 장시간 뿌리다 보니까 그 물이 그 우수관로 실개천 통해서 관리천 평택으로 이제 흘러드는 이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관리천의 하천물이 시퍼렇게 이렇게 변해서 평택시 청북 5성을 통해서 이제 주리천으로 흘러드는 모습을 이제 그 농민들이 발견을 하고 네, 네. 평택시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다 일어나 보니 하천 색깔이 이상했던 거잖아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미 그 시간이면 행정을 통해서 네. 주민들에게 문자나 경고 맞아요. 이런 안내 문자가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됐고 네. 화성시청에서 평택시청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공장이 화성에 있는 거니까 네. 이게 흘러서 평택 하천이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연락을 못 받은 거군요. 네. 그럼 물 색깔이 그 정도로 막 그 녹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런 색이면은 물고기들은 당연히 다 죽었겠어요. 그 그렇죠. 안에서. 그리고 이게 화학 독성 물질이 있는 창고였기 때문에 네, 대량 보관하고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기에 그 오염수는 고농도였을 걸로 저희가 그렇죠. 예상을 예. 하게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중간중간에 뚝을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고기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죠. 정말 놀라셨을 텐데 이게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비상근무 체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도 계속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오염수가 어느 정도 처리가 돼 있나요? 그 뭐 활성탄 여과기 이런 것도 도입됐다고 하던데요. 이제 다 끝나가는 건가요, 이제? 뭐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처리하러 비상근무를 교대를 하면서 네. 또 그 살수차를 동원해 탱크로리로 그 오염된 물을 퍼내고 또 10일 전에는 이제 활성탄 여과기까지 추가로 투입이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네. 뭐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방제뚝 안에는 여전히 시퍼런 물이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퍼내는 만큼 네. 그 7.7km의 그 하천 구간 양쪽에서 그 논에 있던 얼음물들이 녹고 녹은 물이 하천 안으로 다시 스며드는 네.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뭐 다행히 계속 퍼내기 때문에 그 방제뚝 안에 고여 있는 물이 희석이 되는 뭐 그 정도 효과는 있지만 네.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저렇게 시퍼래. 시퍼런가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마무리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행정에서 투입하고 있는 방식, 탱크로리로 퍼내는 방식은 초기에 계속 진행을 했지만 네. 혹한 또 눈과 비가 계속 오면서 그것이 금방 이제 한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투입된 게 활성탄입니다. 네. 활성탄을 통해서 그 맨 하류, 지리천 합류부 쪽에 있는 뚝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한 12대 시설을 설치를 했고 한 10일간 뭐 24시간 가동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제가 하기로는 완전한 처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오염수 처리하는 과정이나 현재 모습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내주신 사진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관리천 인근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오염이 확산하지 않았다. 근데 어떠신가요? 오염 확산 위험은 지금 없는 건가요? 그 지하수하고 지표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이 지하를 통해서 땅 속으로 가서 저쪽에 있는 그 지하수 관정에서 뽑아 올리는 물, 여기까지 그 오염 물질이 전달되는 상당한 기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하천에 지금 오염이 됐다고 해서 네. 그 저 멀리 있는 그 지하수에서 뽑아 올린 물이 바로 오염된 것이 확인될 수는 없는 그렇네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여기는 오염됐는데 여기는 오염 안 됐네? 안전하다. 네, 이런 식의 대비법은 좀 상식 이하죠. 그럼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지하수에서 어디까지 오염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천 안에 고여있던 이 오염수를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된다. 초기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초기에도 그 7.7km 구간이면 상당히 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간에 있는 오염수를 뚝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그거를 못 가게 막았어요. 혹한기에 예. 그거를 탱크로리 물차로 퍼올리는 방식 네. 그것이 한계를 금방 드러냅니다. 퍼올리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물이 또 고여 있고, 네,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하천 내에 있는 물의 양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일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퍼내는 것도 있고 옆으로 침투되는 그런 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지하수 토양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섣불리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지금.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내려가서도 어떻게 퍼질지 모르고 지금 지표면에 흐르는 물도 육안으로 봤을 때 아직 다 해결이 안 됐고 당연히 인근 지역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 주변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양감면 화성 양감 일대는 이제 난개발 그래서 네. 뭐 소형 대형 공장들이 많이 난립해 있고요. 또 청북 평택 청보로 내려오면 그 관리천 주변에는 이제 농경지 그리고 오성면에는 평야 이렇게 네.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쪽은 축산 농가라든지 또 농장,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농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겨울철에도 물을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산에서의 그 예를 들면 소를 키운다. 네. 그럼 소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먹기 때문에 얘들을 그 팔당 상수원 물을 먹일 상황이 안 되고 그 농민들은 지하 관정으로 소를 지금 키우고 있던 농민들입니다. 네네. 그럼 그 소들이 생산하는 우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되죠. 아유 주변에 또 축산 농가가 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궁금한 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해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미 초기 대응에서 실패를 하고 그 하천에 그 진이천 함유부까지 아주 끝까지 이 오염물질이 이미 배출이 가버리고. 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 뒤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없었던 거죠. 평택시청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환경부의 도움도 받고 해서 네. 그 활성탄 여과기도 설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사후 약방문 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에서 문제가 났을 때 화성시하고 평택시가 긴밀하게 서로 연락이 됐더라면 초기에 준비했으면 네. 상류에서 뚝을 빨리. 설치를 하고
고농도의 그 오염 물질을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네. 훨씬 빨리 적어도 뭐 일주일 안에는 정리가 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7.7km, 8km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 실개천 또 그렇죠. 침투되는 그렇죠. 지하수 뭐 비는 계속 오죠. 네. 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력으로. 그랬겠습니다. 밤새 다 오염되고 나서 이제 뒤늦게 대책을 세우려다 보니 저희 3803님이 초기 대응 비용이 1,000억 원이 들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환경부 지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초기 대응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드는 일인가요, 이게?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대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계속 피해 금액 그리고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금액에는 이제 처리 비용 계산과 또 장래 피해에 대한 보상 비용 이런 것까지 환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지원은 거의 좀 적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고 그 비용을 화성시청과 평택시청에 이제 나누어서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이제 정부에 재난 지역으로 좀 해달라. 그러게요. 이거 정부가 좀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요청을 계속 했으나 네. 정부에서는 이제 불가 입장. 아, 이 정도의 재난인데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이게 참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장 하나가 잘못됐을 때 하천이 지금 한 달 넘게 복구가 안 되는데 인근엔 축산 농가도 있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경기 남부 일대에 평택만이 아니라 이런 유해 화학물질 보관업체가 증가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사고로 발생이 됐지만 네. 이 경기 남부가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세계적인 네, 맞아요. 직접 클러스터가 되고 있어서 네.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형 반도체 공장들 협력 업체들이 지금 경기 남부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필요한 그 화학 물질들 생산에 꼭 필요한 필수 화학 물질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뭐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이 되면 평택항과 이 반도체 공장의 중간 지점이 이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감이라든지 청북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평택항에서 가깝고 고속도로 IC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이러한 그 화학 관련한 창고 보관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천 가까이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깨끗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조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반도체는 깨끗한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 뿐이죠. 그리고 단적으로 저희 지역만 봐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하나가 버리는 폐수 공업용수 사용량이 60만 평택 시민이 사용하는 그 생활용수 양과 맞먹는 예, 하루에 뭐 20만 톤 이상을 사용하는 네. 버리는 네. 이제 그런 제조업이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활동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오늘의 기후 밴드에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산업공단 옆에 백로 서식지가 있다 놀랍지 않느냐. 네. 어디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업공단 옆에 백로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평택을 상징하는 백로와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싶다. 이미 아이들한테 가서 읽어주고 했다고 네. 보여주고 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관리천 오염수 사고도 잘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도 이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평택시에는 이제 하천이 전부 평택으로 모여들고 그 주변 습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백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청에서도 평택시의 상징새로 백로를 지정을 한 상태인데 네. 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얘들이 살던 숲이 계속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택 세교동의 도시 한가운데
백로 서식지가 계속 새들이 거기 몰려 있는 상황까지 네. 지금 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시에서도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숲을 좀 보존하고 야생 생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평택은 이런 그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백로처럼 또 우리 그 하천의 수질 환경을 잘 지키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천에 대해서 평택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지금 사고 난 곳도 잘 마무리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